아버님 요즘 냄새나요. 기억도 잘 못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와이프가 저를 꼬셨어요. 못난 이제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아들이 저를 법원에 넘겼습니다. 치매 환자라고 하네요. 제 재산 48억 원을 대신 관리하겠다면서.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날 직접 운전대를 잡고 법원 주차장에 차를 댔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작성했고 판사 앞에서 제 이름을 또렷이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판사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최근 들어 기억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기 3달 전부터 매일 저녁 식탁 위에 작은 녹음기를 올려두었다는 것을. 오늘 그 녹음 파일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거짓 취급을 당한 건 집 밖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읽고온 내 이름으로 등기된 그 집, 바로 제 거실이었습니다. 봄이 막 시작되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마루로 길게 드리워지던 그날, 며느리가 거실 창문을 활짝 열더니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표정은 미소였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요즘 냄새가 좀 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냄새라고요? 저는 매일 아침 샤워를 했고 빨래는 매주 직접 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 누구 손 한 번 빌린 적 없이 모든 걸 혼자 해온 사람입니다. 그 말이 어찌나 황당했는지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창문을 다 열고 나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이 맞나? 아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식탁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에게 한마디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들은 시선을 내리깔고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기억도 잘 못하신다고 하잖아요. 기억이요. 저는 그날 아침에 먹은 밥이 뭔지도 기억합니다. 그제 통화한 친구 이름도 어제 본 뉴스 내용도 기억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 문을 닫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봄바람을 맞으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람이 말 한마디에 이렇게 쪼그라들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밥을 먹을 때마다 식탁 옆에 서서 잘 드세요 아버지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퇴근하면 저보다 핸드폰 화면을 더 오래 쳐다봤습니다.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 통장이 사라졌습니다. 정확히는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때 그 말을 그냥 넘겼습니다. 가족이니까 설마 나쁜 뜻이 있겠냐고요. 하지만 사람은 무시를 당할 때 처음엔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상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화는 나중에 옵니다. 억울함은 더 나중에 옵니다. 제가 화가 난 건 며칠이 지나서였습니다. 아들 집에서 들은 그 말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냄새 난다고 창문 열었다고요. 그 분위기 봤어야 했는데. 며느리가 전화로 누군가에게 그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웃으면서요. 저는 방문 앞에 서서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이 상황이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며느리가 통장을 가져간 직후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의 행동이 나중에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계속 보세요. 통장이 없어진 뒤 저는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살림을 도와주겠다는 거니 그냥 따르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원을 가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병원 가려고 하는데 진료비 좀 부탁해도 될까? 아버지, 지금 제가 바빠서요. 며느리한테 연락해 보세요. 며느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한참 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외출 중이에요. 내일 드릴게요. 저는 병원을 못 갔습니다. 그날 저는 제 집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집에 살면서 내 돈을 쓰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돈이 없는 게 아닌데 통장이 내 손에 없으니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구나. 그 굴욕감은 냄새 타령보다 훨씬 더 깊은 데서 왔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존재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 뒤 아들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서류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서. 저는 그 종이를 들고 글자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서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혼자 핸드폰을 꺼내서 검색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뭔지 검색 결과를 읽으면서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란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성인의 재산을 법원이 지정한 사람이 대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인이 지정되면 당사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예금 인출도 부동산 매각도 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해집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저를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려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방이 갑자기 좁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뭔지 아니? 왜 이 서류를 아버지한테 들이미는 거야?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재산 관리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잖아요. 저는 그 말이 납득이 안 됐습니다. 보이스피싱이 걱정되면 내가 조심하면 되는 거지. 왜 법원까지 가야 하는 거야?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요 라고만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다음 주 아들은 병원 예약을 잡아뒀다며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였습니다. 의사는 나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했고 간단한 검사를 했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오늘 날짜도 말했고 현직 대통령 이름도 말했고 30에서 7씩 빼는 계산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나와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경도인지장에 의심이 있다고 하셨어. 언제 그 말을 들었어? 나는 못 들었는데. 아버지가 잠깐 나가 계실 때 여쭤봤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가 혼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의사는 아들과 따로 이야기했고 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진단은 나를 대상으로 했지만 결론은 내가 없이 내려졌습니다. 인간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기 이야기가 자기 없이 결정될 때입니다. 그 뒤로 아들 내외의 행동은 더 빨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제 방에 들어와 약통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약 제때 드셔야 해요? 저는 약을 제때 먹고 있었는데도 아들은 제 차 열쇠를 가져갔습니다. 혼자 운전하시다 사고 나면 어떡해요라면서 저는 지난 40년 동안 무사고였는데도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연락이 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제 핸드폰 요금제가 어느 날 바뀌어 있었거든요. 국제전화와 일부 통화가 제한된 요금제요. 그냥 요금 절약하려고요. 절약이요. 제 돈 48억이 있는데 전화요금 몇천 원 절약이라고요. 저는 그날 방 안에 앉아 손을 봤습니다. 이 손이 수십 년간 일해서 이 재산을 만든 손인데 지금 이 손으로는 내 통장도 못 보고 내 차 열쇠도 못 잡고 내 전화도 마음대로 못 하게 됐구나. 법원 날짜가 잡혔다는 통보가 온 건 그 이후였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한 보따리 준비했더군요. 의사소견서, 일상생활 기록지, 제가 최근에 실수했다는 것들의 목록. 저는 그 목록을 봤습니다. 지난달 가스불을 끄는 걸 잊었다. 마트에서 지갑을 두고 왔다. 친구 이름을 잠시 헷갈렸다. 저는 그 목록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가스불은 약하게 켜두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치매의 증거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꾸며진 목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것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직 저는 제 두 눈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고 제 귀로 듣고 있으며 제 머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라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온라인으로 작은 물건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들은 대화가 모든 걸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장면을 놓치지 마세요. 솔직히 고백해야겠습니다. 저도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틀쯤 지나자 그 화가 슬그머니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이상해진 건 아닐까?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의심을 자꾸 심어주면 더 그렇지요. 저는 방 안에 혼자 앉아서 지난 몇 달을 돌아봤습니다. 맞아. 약을 한 번 빠뜨린 적 있었지. 그리고 마트에서 계산할 때 카드를 잘못 꺼낸 적도 있었어. 친구 민수 어머니 성함이 생각 안 나서 잠깐 멈춘 적도 있었고, 그걸 하나씩 떠올리니까 왠지 모르게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판단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아들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무서워졌습니다. 노인에게 가장 무서운 건 가난이 아닙니다. 내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한 건 재산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판단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틈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제 방에 들어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 그러던 것처럼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를 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편하게 사시길 바라는 거예요. 재산은 제가 알아서 지킬게요. 아버지는 그냥 편하게 계세요. 그 말이 잠시였지만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이게 어쩌면 아들 나름의 효심일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저는 그날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들 말대로 맡기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고.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가다가 거실 불빛이 켜져 있는 걸 봤습니다. 아들 내외가 소파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빠른 목소리였습니다. 후견인만 되면 재산은 우리 거야. 아버지가 멀쩡해도 서류만 되면 끝이야.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이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아. 그냥 판사만 통과하면 돼. 병원 서류 있으면 무조건 인정이래. 저는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가슴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들이 맞는 말 하는 건 아닐까 싶었는데, 방금 전까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지금 무엇인가? 아버지인가? 재산인가? 그 밤이 지나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 내 판단을 믿겠다. 그리고 싸우겠다.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증거를 남기는 것. 그 다음날 구입한 그 작은 물건 하나가 3달 뒤 법정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는 그날 아침 집 근처 전자제품 매장에 걸어갔습니다. 핸드폰 몇 번을 더듬거리며 검색해 놓은 물건 이름을 직원에게 보여줬습니다. 초소형 음성 녹음기. 직원은 군말 없이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손가락 2마디만한 크기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서 호주머니 깊숙이 넣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저는 처음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2주는 특별한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3주차가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서, 통장. 며느리에게 맡긴 통장을 대신해서 저는 아들에게 부탁해 인터넷 뱅킹을 깔아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아버지가 헷갈려 하실 수 있어서요라면서 저는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부탁했고 아들은 결국 설치해 줬습니다. 그런데 명세를 보는 순간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계좌로요. 그 계좌는 며느리 친정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여기 돈이 왜 나가는 거야? 아버지 용돈 관리 비용이에요. 제가 시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제 돈을 대신 관리해주면서 그 관리 비용을 또 제 돈에서 가져간다고요. 그것도 친정어머니 계좌로.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표정을 숨기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단서, 서류 문서. 어느 날 아들이 외출한 틈에 저는 집안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아들 방 책상 서랍에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제 명의의 상가 건물. 가격은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수자는 며느리 오빠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손에 쥐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내성년 후견인이 되면 이 계약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제기할 법적 권한이 없어지는 거고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상세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세 번째 단서, 전화통화. 며느리가 거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문 너머에서 들었습니다. 언니, 이번에 아버님 것 정리되면 우리 수익 얼마나 될 것 같아? 상가 하나에 아파트까지 하면.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녹음기를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 조심스럽게, 더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아들이 회사에 나간 시간에는 통장 명세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녁에는 녹음기를 가방 속에 넣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그날 기록한 내용을 손으로 노트에 적었습니다. 날짜, 시간, 발언 내용, 상황. 이걸 반복하기를 3달. 어느 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서 나눈 대화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재산이 48억이야. 지금 안 하면 늦어. 아버지, 언제 마음 바뀔지 몰라. 알아. 걱정 마. 후견인만 되면 끝이야. 저는 그 파일을 3군데 복사해뒀습니다. USB에, 이메일에, 그리고 클라우드에. 법원 날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드디어 혼자서 법률 상담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파일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노인 한 명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낸 것에 대한 안도감이었는지, 아들에 대한 서운함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너무 오래 참아왔던 감정이 터진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재판날 법정에서 제가 꺼낸 첫 번째 파일에 판사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을 직접 보세요. 재판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전날 밤 잠은 거의 못 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가뿐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들고 다닌 짐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다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양복을 차려 입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했던 은회색 넥타이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천천히 머리를 빗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 핸드폰과 USB를 챙겼습니다. 법원 주차장으로
직접 차를 몰고 갔습니다. 아들은 따로 대리운전을 불렀더군요. 저보다 3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아들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왔습니다. 셋이 나란히 앉아서 서류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정확히는 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법률상담센터에서 소개받은 분이었는데 아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판사가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부친의 재산관리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와 일상생활 기록지를 근거로 성년후견인 지정을 요청합니다. 아들 쪽 변호사는 준비한 서류를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병원 소견서, 생활실수 목록, 이웃 주민의 진술서. 피성년 후견인 측 이 자리에 대해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박할 증거가 있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법원 재생 장비의 파일을 연결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스피커에서 첫 번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재산 48억이야. 지금 안 하면 늦어. 걱정 마. 후견인만 되면 끝이야.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 변호사는 서류를 손에 쥔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날 며느리가 전화로 하던 말이었습니다. 노인들은 다 그래. 법원만 통과하면 끝이야.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 계약서, 초안 사진, 며느리 오빠 이름으로 된 매수인, 시세보다 낮은 가격. 네 번째, 통장 명세 화면, 며느리, 친정어머니 명의 계좌로의 반복 이체네요. 저는 파일을 하나씩 조용히 차분히 제출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저를 대신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판사는 한참 서류를 검토하더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신청인 측 이 녹음에 대해 해명이 있습니까? 잠시 시간을 주시면 이 법정에서는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 짧은 말이 법정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서 며느리가 무언가를 속삭였지만 아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씁쓸했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이런 짓을 했다는 현실이 다시 가슴에 꽂혔습니다. 판결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은 법원을 나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보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판결은 그날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판사는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했고 정식 판결은 며칠 뒤 서면으로 통보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법원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5월 중순이었고 하늘은 파랗게 맑았습니다. 아들은 저 뒤쪽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나란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열흘 뒤 법원 우편이 왔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결정문 첫 줄을 읽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을 기각합니다.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동기에 재산 취득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합니다. 저는 그 종이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왔습니다. 배를 누르지 않고 그냥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현관을 열었을 때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미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을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냉정했던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순간에 아들한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틀 뒤 수사가 시작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모두 횡령 및 재산 편취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며느리 친정어머니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전액 반환 명령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초안은 무효 처리됐습니다. 저는 며칠 뒤 제 명의의 통장을 직접 은행에서 재발급받았습니다. 창구 직원이 번호표를 건네며 잠깐 기다리세요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서 번호표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 번호표 하나가 이상하게도 참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내 손으로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것. 그 뒤로 며느리는 집에서 나갔습니다. 아들도 분리되어 살고 있습니다.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사이다를 마셨는데도 속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반드시 보세요. 집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이기고 난 다음이 이렇게 조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이 없으니 집에 발소리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없으니 주방 소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 밥을 지어 먹고 혼자 앉아 먹고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집이 비어있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재산은 지켰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다가왔습니다. 법적으로 싸울 때는 분노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잠에서 깼는데 오늘 누구와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하루 종일 저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무작정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비둘기들이 모이를 쪼고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고 있었습니다. 노인 두 분이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나란히 걸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제가 닫은 문 너머에 있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가난이 아닌 것처럼 가장 힘든 것도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곁에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공원 벤치에서 이 싸움이 진짜 이긴 건지 생각했습니다. 재산을 지켰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사람이 더 무겁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저는 그 모순 속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계란 한 판을 샀습니다. 그리고 두부 하나, 1인분짜리 찌개 재료들, 계산대 앞에서 점원이 감사합니다 어르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르신. 나는 지금 어르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장을 보는 어르신. 저는 집에 돌아와서 찌개를 끓였습니다. 맛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먹는 내내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냐? 아들은 한참 뒤에 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짧은 문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불이 꺼진 집안에 텔레비전 빛만 남았습니다. 어떤 승리는 이렇게 조용합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조금씩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을 걷고 오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읽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나이의 분들을 몇 분 알게 됐습니다. 바둑을 두시는 분, 역사책을 읽으시는 분. 저는 그분들과 이따금 커피를 마십니다. 삶이 다시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을날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낙엽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와이프가 처음 그 말을 꺼냈을 때 저도 처음엔 싫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들의 손을 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미웠었니? 아니요. 한 번도 미운 적 없었어요. 그냥 제가 약했어요. 저는 그 말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약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합니다. 특히 돈 앞에서, 특히 가까운 사람이 부추길 때 그게 핑계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지도 않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한 일은 아버지는 잊을 수가 없다. 아버지의 솔직한 심정이 그렇다는 거다. 쉽게 용서한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야.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인 건 변하지 않아.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나서 저는 입을 닫았습니다. 그게 내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용서라고 부를 수도 없고 거절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들은 그날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나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인지 아직 모릅니다. 용서를 향해 가는 건지 거리를 두는 건지도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제가 살고 있습니다. 48억은 제 통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 그게 노인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쌓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끊어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손주가 생기면 보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작은 소원입니다. 그때 가서 이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손주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을 지킨 사람,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았던 사람이라고.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산 48억을 노리고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던 아들. 법정에서 모든 것이 밝혀졌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한 용서도 완전한 단절도 아닌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아들을 용서하시겠습니까? 댓글에 용서한다 또는 용서 못한다로 남겨주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가족에게 재산 문제로 상처를 받으신 분 있으시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 사연 같다고 느끼신 분이 계신다면 혼자 참지 마세요. 법률상담센터는 무료입니다. 저처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사연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